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배려했더니 만만하게 보입니다. 참았더니 결국 내가 손해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늘 이용당한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배려는 잘하지만 경계는 못해서입니다. 착한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경계 없는 착함은 결국 나를 망가뜨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존중받으려면 반드시 바꿔야 할 태도 5가지, 그리고 배려보다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만 남지 마세요. 이제 존중받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는 사람은 결국 만만해진다. 아휴, 내가 또 참지 뭐. 이 말 착한 사람들만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늘 그 착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참으면 관계가 더 편해지겠지. 하지만 아니죠. 참는 순간부터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화 안 내. 뭐라 해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리고는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 감정, 상대는 모릅니다. 애초에 눈치조차 못 챕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말 안 하면요, 속은 내가 곪고 겉으론 그 사람이 편해집니다. 이게 참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심리학자 브래드 부시먼의 실험도 이걸 증명합니다. 불쾌한 말을 들은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감정을 꾹 참고 다른 쪽은 그 말 불쾌해요 하고 바로 표현하게 했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참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커졌고 관계는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반면에 감정을 말로 표현한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가 명확해졌고 상대와의 거리도 건강하게 유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참을까요? 내가 말하면 싸움 날까봐, 분위기 흐릴까봐, 결국은 나 혼자만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내지 말고 선은 그으셔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요, 상대는 무례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은 계속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방금 그 말 조금 불편했어요. 이 짧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더는 참지 마세요. 참는 사람이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두 번째, 도와주는 사람보다 거리 두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다. 혹시 이거 도와드릴까요? 제가 챙길게요. 괜찮으세요?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근데요, 2번, 3번 계속 잘해주면 감사 대신 당연함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나중엔 무시까지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해주는 사람은 무게감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공손해진다. 다르게 말하면요, 적당히 거리 두는 사람이 오히려 더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다 퍼주면 상대는 나를 챙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면 편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늘 도와주고, 늘 챙겨주고, 늘 배려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부탁할 땐 지금은 좀 바쁜데 하며 툭 잘라버리는 사람들. 왜요? 항상 챙겨주던 사람이니까. 부탁해도 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을로 내려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도와줄 수 있어도 잠깐 고민하는 표정을 먼저 지으세요. 상대가 뭘 부탁해도
제가 확인해 보고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 한마디만 끼워 넣어도 상대는 자동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선은 잘해주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어놓는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도움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대접받는 사람들은요, 도움보다 존중을 먼저 챙깁니다. 잘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낮추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거리를 둬야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봅니다. 세 번째, 양보하면 당연해진다. 처음엔 그냥 한 번 양보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춰주지. 상대가 편한 시간이면 좋지.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데요, 그게 한두 번 반복되면 그때부턴 배려가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이젠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번엔 너가 시간 맞춰줘. 내가 알아서 해줘. 당연한 듯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친절은 상대에게 권리가 된다. 맞습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해주는 걸 기본 옵션처럼 여깁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이걸 관계 내 역할 고정라고 부릅니다. 어떤 관계든 반복되는 행동은 그 사람의 고정된 캐릭터로 굳어지고 다른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 번 안 맞춰주면 왜 오늘은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모임 잡을 때 시간도 내가 맞추고 장소도 상대 편한 대로 하고 식당은 결국 내가 알아보고 예약까지 했습니다. 근데요, 고맙단 말 한마디 듣는 날, 이젠 드물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가 돼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바꾸세요. 작은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엔 제가 편한 시간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제가 골라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이 말이 부담스럽게 들릴까봐 망설이시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말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계속 양보하면 존재감이 흐려집니다. 가끔은 중심에 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배려는 가끔일 때 가치가 있고 늘 하면 그건 소모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끔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선 당연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숨기면 결국 감정이 무시당한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예민한가 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도 이런 말 습관처럼 내뱉고 계시지 않나요? 속은 분명히 서운하고 속상하고 억울한데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렇게 참는 게 성숙한 거라 믿었고 관계를 지키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숨긴 사람은요,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온다. 맞습니다. 슬픈데도 웃고 속상한데도 괜찮다며 참으면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이상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말 안 하는 사람에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심리학자 하우스맨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자주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게 표현이 없는 사람, 뭐든 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갈등의 순간 오히려 더 무시당하고 의견조차 존중받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죠?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그땐 좀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지. 그런데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그제야 나만 힘들어졌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그 말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그 상황 사실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이 짧은 감정 표현이
여러분의 존재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멸이고 관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마음은 드러낼 때 보호되고 숨길 때 소외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숨긴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5번째, 이유를 설명하면 약자가 된다. 거절 한 번 하려는데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날은 제가 일이 좀 있어서요.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유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여러분을 더 쉽게 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미안해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설명하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설명은 상대의 이해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거절할 때 자세한 이유를 말하는 사람일수록 상대가 빈틈이 있다고 느끼고 더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뚝 잘라야 끝나는 걸. 근데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말문을 여는 순간 상대는 그 빈틈으로 파고듭니다. 한 번쯤 이런 상황 있으시죠? 분명 정중하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잠깐이면 되잖아요. 그거 네가 좀 도와줘야 되잖아. 그날이면 되겠다. 나중에 봐. 왜냐고요? 여러분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상대가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꾸세요. 길게 말하지 마세요. 단호하고 간단하게.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힘들 것 같아요.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왜요? 라고 물으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이 말 이상은 하지 마세요. 거절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게 예의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꾸 이유를 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권한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말은 짧게, 감정의 경계는 단호하게. 그럴 때 비로소 상대는 여러분을 만만한 사람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유독 착한 사람만 골라서 무시하고 이용하고 깔보는 걸까요? 그 사람들 정말 착한 사람을 좋아서 찾는 걸까요? 아닙니다. 속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싶어서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으면서 맞아, 딱 저 사람 얘기야 하실 겁니다. 첫 번째, 착함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무지한 인간들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유독 당당한 사람,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조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앞에선 목소리부터 커지고 말도 툭툭 내뱉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 머릿속엔 배려 물러남, 양보 약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봐야 할 자리에 기싸움부터 걸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속 좁은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딱 자기보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눈치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못 그러죠. 결국 그들은 내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으로 상대의 착함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아니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절함 속에서 힘이 아닌 약점을 본다. 여러분, 더는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눈치 볼 필요도 맞춰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깔본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작고 속 좁아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공감 못하는 멍청이입니다.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럼 그때 말하지 그랬어? 참아도 문제, 말해도 문제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감정 눈치도 없고 책임도 질 줄 모르는 멍청이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누가 울고 있어도 왜 울어? 하고 따집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누가 멍이 들어도 난 그런 의도 아니었어 하고 빠져나갑니다. 공통점은 딱 하나. 피해는 주고도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심리학자 마샤 리놀드는 말합니다. 공감이 없는 사람은 감정 없는 언어로 상대를 2번 죽인다. 맞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는 걸 들어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공감의 회로가 끊긴 사람들이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둔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그 결과 쉽게 상처 주고도 무감각하다. 이렇게 대처하세요. 내가 말 안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말 꼭 꺼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의 감정에 단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공감도 못하면서 되레 왜 말 안 했냐고 몰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감정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에 대고 또 상처받지 마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말을 줄이는 게 답입니다. 3번째, 비겁한 사람은 약한 사람만 건드립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러분의 반응을 슬쩍 눈치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참는다 싶으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기 시작하죠. 특히 상처 주는 말을 툭 내뱉고는 막상 지적하면 꼭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에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지. 그냥 한 말이야. 왜 그렇게 예민해? 그렇습니다. 상처는 줘놓고 책임은 안 지는 사람. 이게 바로 비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은 말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늘 선택적으로 나쁘다. 즉,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고 자기보다 착한 사람, 참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몰래 상처를 던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감정은 여러분만 골마갑니다. 그 사람은 계속 쿨한 척, 당당한 척 하죠. 그런 뜻 아니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여? 상처 준 사람은 늘 의도 없었다는 말로 도망갑니다. 이렇게 대응하세요. 그건 그냥 한 말로 넘길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제게 상처가 됐다는 걸 알아주세요. 한 줄이라도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비겁한 자들의 피난처다. 여러분이 계속 참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만 무너집니다. 이제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둔하고 비겁한 겁니다. 4번째, 착한 사람을 공짜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 너한테 말하니까 속이 좀 풀린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 이렇게 툭 내뱉고는 자기는 후련해졌다고 웃으며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온몸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다 받아내고 혼자 앓고 있죠.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자기 기분 풀겠다고 여러분한테 온갖 짜증, 불평, 우울, 화를 쏟아붓고는 착하니까 받아줄 줄 알았어 하고 끝냅니다. 정작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착한 사람은 배려 깊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요,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내뱉는 자는 있지만 그 말을 받은 자는 평생 간직한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감정 찌꺼기를 다 받아 안고 가슴 속에 묻고 또 묻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흘리고 갔는지도 기억 못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나도 오늘 하루 힘들었어. 내 감정까지 감당해 줄 여유가 지금은 없어. 이 말 꼭 하세요. 감정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낼 수 있는 만큼만 받아줘야 합니다. 그 이상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무한정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무너지면 진짜 나쁜 사람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맞추고 참아주고 양보만 하다 보면 내가 무너지기 딱 좋습니다. 착한 마음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 누구에게 써야 할지는 이제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선을 긋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예의를 스스로에게 먼저 지켜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여러분의 착함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경계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산 걸까? 70세가 넘은 지금 나는 성공한 걸까? 60세를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젊었을 땐 돈, 명예, 지위가 성공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더라는 걸요. 80세 된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0세에 이것 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집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 않아. 단 하나 이것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걸요.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70세가 되어서야, 아니 죽기 직전에야, 아, 이게 성공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오늘은요, 70세에 이것 하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그냥 인생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그 진실을 알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70세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2세 동수 씨는 돈이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 은행에 예금 10억, 자식들도 다 잘 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표정, 밥을 먹어도 무표정, 친구를 만나도 무표정.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안 웃어요? 동수 씨가 답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잖아. 여보,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그게 뭐가 행복한데? 동수 씨는 70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5세 병철 씨는 달랐습니다. 병철 씨는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 살고 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자식들도 형편이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병철 씨는 늘 웃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았네 하고 웃고, 밥을 먹으면 이게 이렇게 맛있어 하고 웃고, 친구를 만나면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서 마주쳤습니다. 동수 씨가 병철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맨날 웃고 다녀? 병철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웃을 일이 많아서요. 자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어? 병철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동수 형님, 가진 게 많으면 웃는 게 아니에요. 웃을 수 있으면 그게 가진 거예요. 동수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동수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자신의 웃는 얼굴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모든 걸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 웃음을 잃었다는 걸.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724명의 남성을 7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실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75년 후 연구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웃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웃지 않으면 불행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웃는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은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70세에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진짜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웃을 수 있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았네라고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지금을 즐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합니다. 하루에 최소 10번은 소리내어 웃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는 집에는 복이 온다. 여러분이 70세에 웃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든 집이 얼마나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10번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혼자서라도 소리내어 웃어보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두 번째, 70세에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68세 영수 씨는 명함이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고 많은 사람을 알았습니다. 명함첩에는 500장이 넘는 명함이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인맥이 넓어. 하지만 영수 씨가 아팠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입원했을 때도, 수술했을 때도, 퇴원했을 때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500장의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영수인데. 입원했어.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영수야. 영수? 누구? 우리 10년 전에 같이 일했잖아. 아, 그때. 미안한데, 나 지금 바빠서.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 씨는 500장의 명함에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하지만 병문안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수 씨는 병실에 혼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걸. 500명을 알았지만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반면 같은 병원에 입원한 73세 정수 씨는 달랐습니다. 정수 씨는 명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특별히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가 입원하자 한 사람이 매일 왔습니다. 50년 친구 병철 씨였습니다. 병철 씨는 말없이 와서 말없이 정수 씨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왔습니다.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야, 너 매일 오느라 힘들지 않아? 병철 씨가 답했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하지. 그래도 매일은 너라도 그랬을 거잖아. 정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진짜 친구가 뭔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복도에서 정수 씨를 봤습니다. 정수 씨 옆에는 병철 씨가 있었습니다. 둘이 말없이 걷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빈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500명을 알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한 명을 알았지만 그 한 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진짜가 중요하다는 걸. 옥스퍼드 대학교 로빈 던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150명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는 단 5명입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정말 중요한 친구는 단 1명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구가 100명인 노인보다 진짜 친구가 단 1명인 노인이 행복도가 300%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도 85% 낮았습니다. 던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5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단 1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가치 있습니다. 70세에 그 1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진짜 친구가 있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 친구를 만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합니다. 힘들 때 서로 찾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50년을 알았든 5년을 알았든 깊이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2개의 몸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70세에 단 1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500명을 알아도 진짜가 없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단 1명을 알아도 진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그 1명에게 전화하세요.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세 번째, 70세에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1세 순자 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돈을 벌어서 아들,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줬습니다.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순자 씨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오기 싫어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하면 바빠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우리를 너무 간섭하세요. 우리가 뭘 하든 잔소리하시고 우리 방식을 인정 안 하시고 맨날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순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잘해주려고 그런 건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묶으려고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져요.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4세 명자 씨는 달랐습니다. 명자 씨도 자식을 위해 많이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절대 그걸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고마워, 바쁜데 왔어? 라고 했고, 자식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면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 갈게요. 평소에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자식들은 명자 씨를 좋아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하고 만나고 싶은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가 명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식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아? 명자 씨가 답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해준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걸로 자식들을 묶으면 안 되죠. 순자 씨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은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희생으로 자식을 묶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노년기 부모-자식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70세 이상 부모 800명과 그들의 자식 1600명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모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부모들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으세요? A그룹 부모의 자식들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B그룹 부모의 자식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A그룹 부모의 자식들 중 67%가 부모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B그룹 부모의 자식들 중 89%가 부모님이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김혜경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무기로 사용하는 순간 사랑은 폭력이 됩니다. 70세의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는 건 평생 제대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간섭하지 않고 믿어줍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부담 주지 않고 반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 딸이다. 여러분이 70세의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부모입니다. 돈을 얼마나 줬든 집을 사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조건 없이 그게 성공입니다. 네 번째, 70세에 아직도 배우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6세 동철 씨는 배움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배울 나이가 지났어.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나는 안 되라고 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고 해도 나는 이제 그런 거 못해라고 했습니다. 동철 씨는 매일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TV를 보고, 똑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하루가 어제와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았습니다. 동철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지루하고, 삶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뭐라도 해봐요. 새로운 걸 배워보든지. 나는 이제 늙었어. 배워서 뭐해?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78세 병수 씨는 달랐습니다. 병수 씨는 70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병수 씨는
간단한 노래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손주한테 영어로 말해보고 싶어서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단어를 외우고 유튜브로 영어 강의를 듣습니다. 병수 씨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에는 영어 공부, 오후에는 기타 연습, 저녁에는 책 읽기. 할 일이 많았습니다. 병수 씨는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매일 배우는 게 있으니까 하루가 재밌어. 어느 날 동철 씨가 병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해? 병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우니까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동철 씨는 그 말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10년 전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병수 씨는 78세인데도 계속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MIT 노화연구소에서 획기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15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70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배움을 멈춘 사람들이었습니다. 15년 후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A그룹은 인지 기능이 70세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향상됐습니다. 반면 B그룹은 인지 기능이 평균 35% 저하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삶의 만족도였습니다. A그룹은 10점 만점에 평균 8.7점이었고 B그룹은 평균 4.2점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조지프 코그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70세에 배우는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도 멈추고 삶도 멈춥니다. 78세에 기타를 배우든 88세에 그림을 배우든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직도 배우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나는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배움에 투자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배움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낸다. 여러분이 70세에 아직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완벽하게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유튜브 보는 법이든 새로운 요리든 악기든 그게 성공입니다. 5번째,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73세 명숙 씨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젊었을 때 좀 더 잘할걸. 명숙 씨의 머릿속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친구와 싸운 일, 20년 전 자식한테 한 말, 10년 전 선택하지 못한 기회. 모든 게 후회였습니다. 명숙 씨는 매일 밤 2시간씩 뒤척였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는데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했습니다.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무기력했습니다. 명숙 씨의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잠을 못 자세요? 명숙 씨가 답했습니다. 과거가 자꾸 생각나서. 엄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알아? 근데 자꾸 생각나. 명숙 씨는 73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평화롭게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77세 정자 씨는 달랐습니다. 정자 씨는 밤 10시면 잠들었고 아침 6시면 일어났습니다. 8시간을 푹 잤습니다. 정자 씨도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정자 씨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어. 밤에 잠들기 전 정자 씨는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잘 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활력 넘쳤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정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요? 후회되는 일이 없어요? 정자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야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줘야죠. 어떻게 놓아줘요?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명숙 씨는 그날 밤부터 시도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여전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가 덜 떠올랐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73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다는 걸. 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수면의 질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응답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과거를 후회한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B그룹은 내일을 걱정한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C그룹은 오늘에 감사한다고 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수면의 질을 측정했습니다. A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5.2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이 10점 만점에 3.8점이었습니다. B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5.7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이 4.5점이었습니다. C그룹은 평균 수면 시간이 7.8시간이었고 수면의 질이 8.3점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삶의 만족도였습니다. A그룹은 평균 4.1점이었습니다. B그룹은 평균 5.3점이었습니다. C그룹은 평균 9.1점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제니퍼 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쉬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잠드는 사람은 잠을 자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늘에 감사하며 잠드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잡니다.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입니다. 후회 없이 잠드는 70세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어 아침 6시에서 7시에 일어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현재는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 여러분이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어. 후회 없어. 그게 성공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70세에 이것하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 5가지. 하나, 70세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둘, 70세에 한 명이라도 진짜 친구가 있다면.
셋, 70세의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는다면. 넷, 70세에 아직도 배우고 있다면. 다섯, 70세에 후회 없이 잠들 수 있다면. 이 5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진짜 친구가 있고, 자식과 사이가 좋고, 아직도 배우고, 후회 없이 잠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70년을 살았어도 이 5가지가 없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50년을 살았어도 이 5가지가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하루에 10번 웃으세요. 작은 일에도 웃음을 찾으세요. 둘째, 진짜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하세요. 고마워라고 말하세요. 셋째, 자식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세요.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라는 말을 지우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밤에 후회 없이 잠드세요. 이 5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작아도, 명예가 없어도 웃고 사랑하고 배우고 평화롭게 잔다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이 70세든 6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웃으세요. 사랑하세요. 배우세요. 평화롭게 잠드세요. 그게 성공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 5가지 중 몇 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말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죠.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며 더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자주 하시나요? 예전엔 술술 나오던 말이 이제는 자꾸 막혀버리는 그 답답함. 내 기억력이 문제인가? 혹시 뇌가 예전 같지 않은 걸까? 이런 걱정을 해본 적 있다면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5가지 원인과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더 이상 말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첫 번째, 단어가 혀끝에서 맴돈다. 설단 현상. 어떤 말을 하려는데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거 있잖아. 그거 말이야. 속은 답답한데 정작 단어는 떠오르지 않죠.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허공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습니다. 눈을 감고 입을 오물거리며 기억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끝난 지 몇 시간 뒤, 혹은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 불쑥 떠오르는 그 단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이 현상을 설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단어가 혀끝에서 맴도는 현상입니다.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답답함. 이럴 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도 충분히 겪는 현상입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는 단어를 책장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망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떠올릴 때도 관련된 정보와 함께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떠올리면 빨간색, 달콤함, 과일이라는 정보가 자연스럽게 함께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가끔 이 연결망이 약해지면서 떠올려야 할 단어만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억지로 단어를 떠올리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뇌는 더 긴장하고 오히려 단어를 꺼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쥐려 하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떠올리려 하기보다 연결된 정보부터 떠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나왔던 영화, 배역, 분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배우, 코미디를 잘하고 키가 크고 이렇게 관련된 정보부터 떠올리면 단어가 저절로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말하려다 보면 뇌가 당황해서 더더욱 단어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단어를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그 단어를 잘 안 쓰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더 깊이 저장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단어를 입 밖으로 자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내어 읽고 말하고 대화 속에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단어를 더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거 있잖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이 기억력을 분산시킨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 알고 있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꺼내려 하면 사라집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이런 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본 뉴스가 흐릿하게 기억나고 친구가 했던 이야기도 희미해집니다. 분명 들었던 말인데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멀티태스킹입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는 습관이 뇌의 기억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입니다. 짧은 영상, 빠른 정보에 익숙해지면서 뇌는 깊이 있는 기억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쇼츠나 짧은 콘텐츠를 많이 보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짧은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뇌는 이건 금방 잊어도 되는 정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기억해야 할 정보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종일 끊임없이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며 뇌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정보는 오래 기억할 필요 없다. 짧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며 오래 저장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필요한 단어를 떠올리려 할 때 뇌는 제대로 기억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건 뭐였더라? 가 늘어납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 더 심해집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때,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것에 신경 쓸 때, 예를 들어 뉴스를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그 기사 봤는데 뭐라고 했더라? 하지만 떠올리려 하면 더 흐려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꿔도 단어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기억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십시오. 책을 읽을 때는 책만 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는 뉴스에만 집중하십시오. 작은 습관이 뇌를 다시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십시오. 특히 짧은 영상, 빠른 정보에 익숙해지면 깊이 있는 사고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뇌가 제대로 기억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거나 들을 수 없다.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생각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단어를 떠올릴 때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급해할수록 기억은 더 희미해집니다. 기억력은 속도가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해지고 대화가 더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바꿔보십시오. 세 번째, 단어 사용이 감소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막힙니다. 입안에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아, 그건 뭐지 하며 기억을 더듬는 순간이 찾아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말했던 단어들인데 이제는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비슷한 말만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표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단어 사용 감소입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는 단어는 뇌에서 연결이 약해지며 점점 떠올리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뇌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자주 쓰는 정보는 빠르게 꺼내지만 오래 쓰지 않은 정보는 깊숙이 저장해 꺼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쓰지 않은 전화번호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만 매일 누르는 비밀번호는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그 단어를 필요 없는 정보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 더 심해집니다. 같은 사람들과만 대화할 때, 새로운 책이나 기사를 읽지 않을 때,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이 많아질 때, 과거에는 다양한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그거 저거 같은 모호한 단어가 늘어납니다. 표현이 단순해질수록 뇌도 둔해집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활성화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사라지지만 계속 쓰는 단어는 더욱 강화됩니다. 단어 하나만 바꿔도 뇌는 깨어납니다. 익숙한 표현을 그대로 쓰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 음식 맛있다 대신 풍미가 깊고 조화롭다. 너무 예쁘다 대신 우아한 분위기가 있다. 기분이 좋다 대신 상쾌하고 활력이 넘친다. 생각해 볼게 대신 조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짧고 단순한 말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활용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억력이 달라집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강화됩니다. 읽기만 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직접 말하면 오래 기억됩니다. 책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입으로 말할수록 단어는 선명해집니다. 어려운 단어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매일 한 번씩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자주 쓰는 표현을 바꿔보십시오. 괜찮아요. 대신 문제 없습니다. 재밌었어. 대신 인상적이었어요. 기분이 이상해. 대신 낯선 느낌이에요. 생각이 안 나. 대신 기억이 흐릿해요.
바빠서 못 갔어 대신 일정이 겹쳐 참석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언제든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도록 뇌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단어를 바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대신 설명이 명확해 잘 이해됐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대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대신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만 달라져도 기억은 살아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사용할수록 뇌는 더 젊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조금씩 단어를 바꿔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말하는 속도를 되찾고 기억력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말을 하려는데 막막합니다. 입을 열었지만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머릿속에서는 분명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억지로 단어를 떠올리려 애쓰지만 생각이 꼬이고 말이 엉켜갑니다. 상대방이 기다리는 눈치라도 보이면 더욱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고 맙니다. 이 현상은 작업 기억 때문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우리 머릿속의 메모장과 같습니다. 한 번에 담아둘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용량이 줄어들면서 생각하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이 변화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이런 순간에 증상이 심해집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 회의 중 말을 하려는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뒤섞여 버립니다. 결국 그러니까 하면서 불안하게 뜸을 들이게 됩니다. 또는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 어색함과 긴장이 겹쳐 단어가 막히고 나중에야 이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뇌가 과부하에 걸리면 필요한 단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느려집니다. 그럴수록 더 급하게 말하려 하지만 급할수록 오히려 더 막히는 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가려거든 돌아가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면 더 헷갈립니다. 오히려 천천히 한 가지씩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말을 천천히 하십시오. 빠르게 떠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 문장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문장을 길게 만들어 보십시오.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억지로 떠올리려 애쓰지 마시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단어가 막힐 때 그거 뭐였더라? 그거 있잖아. 이렇게 말을 끊으면 더 막히게 됩니다. 뇌는 압박을 받을수록 더 느려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상황에서 자주 쓰는 물건인데 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가 단어를 찾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천천히 말하면서 흐름을 이어가면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순간에도 일단 말을 끊지 말고 이어가는 것이 더 나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멈추지 않으면 뇌도 따라옵니다. 셋째, 중요한 자리에선 미리 연습하십시오. 회의나 발표처럼 긴장되는 순간에는 즉흥적으로 말하려 하지 마시고 핵심 단어를 미리 생각해 두면 막히는 순간이 줄어듭니다.
넷째,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말을 할 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떠올리면 작업 기억이 과부하에 걸려버립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 하나에만 집중하면 단어를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다섯 번째, 불안과 스트레스가 단어 회상을 방해한다. 말을 하려는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방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을 열자마자 단어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심합니다. 회의 중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때, 면접장에서 대답해야 하는 순간, 대화 도중 갑자기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럴수록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초조하면 할수록 말은 더 막힙니다. 뇌는 실수를 피하려다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뇌는 긴장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두엽은 단어를 조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안이 쌓이면 기능이 둔해집니다. 이 순간 뇌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이 활성화되면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즉, 긴장하면 뇌는 위기라고 착각합니다. 대신 도망가야 할까? 방어해야 할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앞둔 순간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연습했는데 막상 내 차례가 되니 말이 사라집니다.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뇌는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게 먼저다. 결국 말이 더 꼬이게 되고 떠올리려 할수록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반응을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뇌가 긴장을 위기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호흡을 조절하는 것. 이것이 뇌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심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호흡이 짧아질수록 뇌는 더 긴장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뇌가 안정되며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핵심 단어 하나만 떠올리십시오.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관련된 단어나 특징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하십시오. 말을 서두르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차분히 한 문장씩 정리하면서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불안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습관만 바꿔도 더 이상 머릿속이 하얘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긴장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자주 쓰지 않는 단어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단어를 찾아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를 떠올릴 시간을 주고 천천히 말하기,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한 가지에 집중하기,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직접 소리내어 말해보기. 이 작은 변화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말이 막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하고 싶은 말을 더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그거 뭐더라 하며
당황하는 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예전보다 말이 더 유창해졌다.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른다. 이런 변화를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다듬고 사용할 때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그 작은 노력이 쌓이면 말이 편안해지고 대화가 즐거워지며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생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워왔고 어려운 순간도 지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변화도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떠오르셨나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기억이 희미해져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공감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며 더 선명한 대화를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